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쉰을 갓 넘긴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스스로도 아직 믿기지 않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듣다 보면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하고 혀를 내두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이 사무쳤던 터라 제 평생의 소원은 오직 따뜻한 가정 하나뿐이었지요. 젊어서는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모은 끝에 지역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몇 채 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제가 진짜 가졌다고 믿은 건 돈이 아니라 그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띠동갑이나 어린 아내 지수를 만났습니다. 단아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며 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만 곁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제 하늘이고 제 전부예요.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사업에 바빠 한 단지에 살면서도 이웃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눌 틈 없던 저는 집안 살림이며 사람 관계며 모든 걸 그 야무진 사람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다 잊었고 그 사람만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이 병석에 누우셨다기에 억대 병원비를 군말 없이 댔고 처남이 또 사업에 실패했다기에 재기 자금까지 제 돈으로 막았습니다. 사위된 도리라 여겼지요. 보다 못한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동호야, 솔직히 말할게.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처가 식구 뒷바라지가 벌써 몇 년째냐? 정도 좋다면 너도 이제 앞가림 좀 해라, 응?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가족이지 않나? 피부치가 어려운데 사위된 사람이 어떻게 모른 척을 하나? 가족이면 힘들어도 품고 가는 게 사람 도리지. 그날 밤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믿음이 훗날 얼마나 잔인하게 저를 무너뜨릴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줄로만 알았어요. 친구들이 부럽다 할 만큼 제 입에는 늘 아내 자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하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어느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거실 에어컨이 갑자기 멈춰버려서 저는 수리기사를 불렀지요. 아내가 끓여준 콩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 느긋하게 신문을 넘기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침 지수는 샤워를 막 끝내고 가벼운 차림으로 안방에서 나오던 참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던 기사와 아내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아내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사모님 아니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바로 옆 백이동 로열층 거기 사시는 분 맞으시죠? 지난주에 제가 그대 거실 에어컨 고쳐드렸잖아요. 사장님 되시는 분이 그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중학생, 고등학생 남매도 둘 있고요. 그때 사모님이 시원한 수박까지 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잘 얻어먹었는데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잔잔하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군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손살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집 알지도 못해요. 어서 이리나 와주세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기사는 머쓱한지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사과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똑같이 생긴 분을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따로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에어컨이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사를 돌려보내고 나서도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는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서늘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역동이라니. 사람을 잘못 봤다는데 왜 내 아내는 그토록 다급하게 도망쳐 숨었을까? 그저 우연한 오해일 거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한 번 가슴에 박힌 그 의심의 가시는 끝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토록 다정해 보이던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제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심 하나가 제 10년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거대한 진실의 첫 단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사가 돌아가고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옆동이 무슨 소리냐? 바른 대로 말해라!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불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다그쳐봤자 아내는 눈물 한 방울 떨구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의심하느냐고 되레 펄쩍 뛸 게 뻔했습니다. 증거 없이 들이밀면 그 영리한 사람은 또 거짓말로 스르륵 빠져나갈 테지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남편이 아니라 차가운 사냥꾼이 되기로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 밥상을 차리며 웃더군요. 여보, 아까는 제가 좀 놀랐었나 봐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아는 체를 하니까 당황해서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 닮은 사람을 봤겠지. 당신이 뭘 그런 걸 다 신경을 써.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10년 동안 그래왔듯 인자한 남편의 얼굴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또 그 익숙한 핑계를 댔습니다. 여보, 저 오늘 친정아버지 병간호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영 기력이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어쩌면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래, 다녀와. 장인어른 잘 챙겨드리고. 차 조심하고. 저는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려간 걸 확인하자마자 곧장 단지 관리사무소로 향했지요. 경비 반장님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반장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 집 고가 택배가 자꾸 사라져서요. 엘리베이터하고 단지 CCTV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셨어요. 몇 호신지 말씀해 주시면 시간대별로 같이 돌려봅시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도둑 대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출근한 직후, 그리고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선 바로 그 시각, 아내는 단 한 번도 단지 정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도 익숙하고 거리낌 없는 발걸음으로 곧장 옆동 102동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 집을 드나들듯 현관 비밀번호까지 척척 누르면서 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백이동으로 쳐들어가 문을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윤지수, 네가 감히 이 박동호를 10년이나 속였겠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파헤쳐야 할 진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추악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우리 혼인신고를 진작에 마쳤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당연히 법적으로도 제 아내인 줄로만 알았죠. 그러니 제 머릿속엔 이혼이며 위자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CCTV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그분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심증만으론 법정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제가 믿을 만한 흥신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뒷조사부터 시켜보시죠. 저는 변호사가 소개해준 흥신소에 그 길로 아내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제 평생 가장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밥 한 술 넘기기가 힘들었고 자리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소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왔는데 늘 능청맞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날따라 돌처럼 무겁게 굳어 있더군요. 사장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십수년을 굴렀어도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난생 처음입니다. 소장이 떨리는 손을 내민 보고서 그 첫 장을 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사장님, 장인, 장모, 처남이라는 그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사모님이 돈 주고 고용한 역할대행 알바들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새하얘져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년을 친아버지처럼 모셔온 장인이 가짜라니? 소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장인어른도 사장님 모실 때만 환자복 갈아입고 링거 꽂고 연기하신 겁니다. 돌아서면 멀쩡 일어나 댁으로 가셨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명절마다 큰 절을 올리러 갔던 그 시골집마저 며칠씩 빌린 세트였다더군요. 저는 그들을 의심하기는커녕 처가 식구 잘 챙기는 사위라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지요. 명절마다 두둑이 용돈을 쥐어주고 장모 생신이라며 한우 세트를 보내고 처남 자식들 학원비까지 보태왔습니다. 그 모든 정성이 한편의 연극을 위한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문득 바로 작년에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에 또 망했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먹이던 처남의 얼굴이요. 매형,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꼭 제기해서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그 절절한 눈물도 그 떨리던 목소리도 전부 돈을 받고 하는 연기였다니. 저는 손이 떨려서 보고서를 제대로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10년간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 가족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아내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이 추악한 연극을 쓰고 연출한 사람이 제가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다며 두 번째 봉투를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짜 처가댁이라는 첫 번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펼치자 이번엔 아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아내가 제 집 드나들듯 들어가던 그 옆동 백이동, 그 집의 실체가 거기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다니던 백이동 로열층의 강민철이란 남자하고 중고등학생 남매가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모님 진짜 가족이에요. 강민철이 사모님의 법적인 남편이고요. 저는 제 귀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10년을 함께 산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럼 10년을 같이 산 나는 대체 뭐가 됩니까? 소장은 차마 저를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장님하고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강민철과는 멀쩡히 법적 부부인 채로 사장님하고는 사실혼처럼 지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이었던 겁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작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 사람의 남편조차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10년이 혼인신고서 한 장 없는 모래성이었던 거지요. 남들 눈엔 그저 인고 부부로 보였을 그 세월이 알고 보면 한 여자가 두 집 살림을 차려놓고 벌인 사기극의 절반짜리 무대에 지났지 않았던 겁니다. 분하다 못해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을 듣던 변호사도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너무 상심말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선생님, 사정이 그렇다면 이혼도 위자료도 성립이 안 됩니다. 애초에 법적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예요. 지금부터는 사기와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틀어봅시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강민철이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그자는 제가 처남 사업 자금이랍시고 꼬박꼬박 보내준 돈으로 번쩍이는 외제차를 굴리며 어디 가서는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집에서 제 밥을 짓고 제 곁에서 잠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 감아준 겁니다. 옆동에 두 남자를 세워두고 벌인 이 추악한 연극에서 저는 10년 내내 돈을 대는 호구이자 조연에 불과했던 셈이죠. 하지만 진짜 소름이 끼친 건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달력을 펴놓고 맞춰본 두 사람의 행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대신 사업하던 버릇대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아내는 수도 없이 친정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늘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였지요. 여보, 친정 아버지가 또 위독하시대요. 제가 며칠 가서 병간호 좀 해드려야겠어요. 그래, 얼른 다녀와. 장인어른 곁을 지켜드려야지. 차 조심하고. 또 어떤 날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임종이 가까운가 봐요. 이번엔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심 깊은 아내가 안쓰러워 가는 길에 보태라며 용돈을 쥐어주기까지 했지요.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그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지난 몇 년간 해외 출장이나 골프 여행으로 집 비운 날짜를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출국 기록까지 싹 정리해뒀습니다. 사장님 달력하고 한번 맞춰보시죠. 아마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아내가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운 날과 강민철이 집을 비운 날을 하나하나 빨간 펜으로 표시해 나갔습니다. 카드 내역과 영수증까지 끄집어내 날짜를 교차로 확인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날도 강민철이 집을 비운 날이군.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을까? 결과는 소름 끼치게도 100% 일치했습니다. 강민철이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출장을 떠나는 날이면 아내는 어김없이 제 집에 머물며 세상 둘도 없는 완벽한 아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 강민철이 백이동으로 돌아오는 주말이 되면 아내는 여지없이
친정아버지 핑계를 대고 옆동으로 건너가 진짜 남편과 그 자식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지요. 명절이며 제 생일이며 정작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날조차 아내가 사라졌던 이유가 그제야 모조리 설명이 되더군요. 전부 강민철이 집에 있던 날이었던 겁니다. 한 여자가 두 집의 시간표를 칼같이 나눠가며 10년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두 집 살림을 굴려온 것입니다. 저는 달력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윤지수, 강민철, 너희 두 악마한테는 내 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마. 가진 것을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다짐을 세운 다음 날 저는 가짜 처가 식구들을 각각 따로따로 불러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맞출 테니 한 명씩 분리해서 만나야 한다는 건 사업 경험이 오래전에 가르쳐준 원칙이었습니다. 장소는 제 법인 사무실 회의실이었어요. 텅 빈 테이블 맞은편에 그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탁 던졌습니다. 가짜 장인이 봉투를 집어들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 고소장이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절을 받고 용돈을 챙겨가던 그 여유롭던 얼굴이 이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놓칠 듯 쥐고 있더군요. 가짜 처남은 아예 테이블에 이마를 받고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깜빵에 가기 싫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윤지수가 당신들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 문자, 그리고 보험 삼아 따로 챙겨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전부 가져오시오. 증거가 완벽할수록 당신들 형량은 줄어들고 내 수고비는 두둑해집니다. 가짜 장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찜찜한 마음에 지수씨 지시 내용을 따로 녹음해 둔 게 좀 있습니다. 언젠가 버림받으면 어떠나 싶어서요. 그것도 드리면 됩니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료를 넘기는 순간 고소장은 제 서랍 속에 영원히 잠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위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 손에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사실 하나였으니까요. 사기 공범에서 하루아침에 제 이중 스파이가 된 셈이죠. 저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지수를 도운 것도 결국 두려움과 돈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큰 두려움과 더 두둑한 수고비로 그들을 제 편으로 끌어온 것이지요. 그날 저녁 10년간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증명하는 녹음 파일과 문자, 빼곡한 송금 내역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아직 준비할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제적 숨통 끊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상가 건물주로 쌓아온 인맥과 자본력을 아낌없이 꺼내들었습니다. 강민철이란 남자가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진행하던 투자건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저는 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동해 그 건들의 배후 전주들을 찾아냈습니다. 술자리에서, 골프장에서, 부동산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얼굴을 붉히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강민철이라고 아시죠? 벤처 사업가라고 소개하던 사람. 아, 그 사람이요?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굴리는 돈 전부 남들 돈입니다. 제가 처남 사업자금이라고 착각하며 계속 보낸 돈이죠. 당신들이 지금 투자하려는 그 금액이 결국 남의 아내를 두 집 살림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투자 철회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번영은 제 돈으로 지탱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돈줄이 끊기는 순간 그의 사업은 헛개비처럼 무너지는 건 필연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명의 지수보험 해약하고 수령자 변경 진행해 주세요. 지수 명의로 빼돌려진 자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접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 법원 승인은 빠를 겁니다. 저는 지수 몫의 각종 보험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도 전부 변경했고요. 그리고 곧장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승인도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이제 지수의 명의로 숨겨둔 자산이라도 제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강민철은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옆동 백이동에 앉아 호의호식하며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밑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달력을 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내릴 그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어보면서요. 아직 며칠 밤이 더 필요했습니다. 비수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갈아 다듬어야 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저는 끝없는 밤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은 강민철이 해외 출장으로 백이동을 비운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 상 가득 틀어놓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화낼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요. 저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따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정중앙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지수가 편한 옷차림으로 백이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었어요. 다음으로는 가짜 장인, 처남이 돈을 입금받는 순간의 문자들이 떠올랐고 그 다음엔 강민철과 중고등학생 남매가 함께 찍은 진짜 가족 사진들이 차례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갈비찜을 씹으려던 지수의 젓가락이 탁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이동에 사는 강민철, 당신의 법정 남편이지. 당신이 10년 동안 유지해온 진짜 가족. 지수의 얼굴이 차례대로 새하얘져 갔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추적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강민철과 법적 부부인 채로 날 속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 10년을 한 지붕 아래서. 그동안 내가 보낸 모든 돈은 어디로 갔냐고. 명절 용돈, 장모 생신 선물, 처남 사업 자금, 그 모든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10년을 속고 보낸 돈이 결국 강민철 외제차, 벤처 사업가 놀이에 쓰였고 당신의 두 집 살림에 쓰였고 그리고 그 사람 애들 양육비에까지 쓰였어. 지수는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의 말을 꺼내려다가도 화면 앞에 증거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예요. 민철 씨와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여있던 것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에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부부에게 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낸 목소리가 아니라 판결문을 읽는 듯한 차가운 톤이었어요.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나 봅니다. 지수는 식탁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그제야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어떤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흘린 눈물은 모두 거짓의 눈물이었으니까요. 10년을 속여온 사람의 눈물이 어떻게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맨몸으로 집 밖으로 내쳐진 지수는 혼비백산해서 옆동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 백이동 강민철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거고 아이들 앞에서 울며 호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옷을 정리하고 백이동 현관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백이동 초인종을 누른 건 몇 분 뒤였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강민철의 얼굴에는 아직 아내의 울음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선 제 모습을 본 순간 그 남자의 피가 모두 빠져나갔어요. 사색이 된 얼굴, 그게 내가 원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꺼운 서류봉투를 강민철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양손으로 받아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납같은 회색으로 변했어요. 그 안에는 윤지수 및 강민철을 상대로 한 사기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및 공모 형사고발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그 남자는 제대로 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손도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으로 외제차 굴리면서 벤처 사장 놀이하니까 재밌었지. 처남 사업자금이라고 받은 그 돈들로 10년을 당신이 누린 호의호식 전부 내 돈이었어. 강민철은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아내에게도 속았을 테니까요. 니놈 밥줄 끊어놓는 건 이미 다 끝났어. 투자 철회, 블랙리스트 전부 처리됐단 뜻이야. 넌 이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저는 그 말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하나야. 너랑 윤지수가 함께 깜빵에 가는 거. 네 아이들 앞에서, 세상 모두 앞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거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 무거운 판결을 각오해야 될 거다. 강민철은 마침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현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모습을 볼 흥미도 없었어요.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현관을 나갔습니다. 요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강민철이 계속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이미 그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무한한 동정과 무한한 분노 사이의 경계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를.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내 손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제 예고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철의 사업체에는 투자금 회수 요구가 빗발쳤어요. 제 인맥이 움직인 지역 상공인회에서 강민철은 철저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떤 거래처와도 계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돈으로 유지해온 그 사업의 신용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외제차를 굴리던 벤처 사업가는 이제 사무실 문을 열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자금줄이 완전히 마른 강민철과 윤지수는 필사적으로 가짜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얻은 통화 기록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실 수 있어요? 통호가 정말 미쳤어요. 우리 다 끝났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당연히 제 편이었습니다. 가짜 장인
가짜 처남, 가짜 장모 모두가 제 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영매수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윤지수의 통화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스스로 경찰서로 나타났죠. 자진 출두한 그들은 10년간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자백했어요. 당사자들, 즉 윤지수가 저희를 통해 범행을 지시했고 저희는 돈을 받고 연기했습니다. 모든 게 윤지수의 지시와 계획이었습니다. 박동호 씨는 완전히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완벽했습니다. 윤지수가 역으로 남편을 고소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증거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송금 내역 모든 게 법원 판사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 앞에서 윤지수와 강민철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진짜 남편은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적이 되었고 경찰은 적이 되었으며 법원도 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주인이 되어야 했고 세상 모든 언론 앞에서는 사기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윤지수와 강민철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10년을 속여먹은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는지를 말입니다. 완벽한 고립무원, 그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파산하고 감방에 갈 위기에 처하자 10년간 굳건했던 윤지수와 강민철의 관계는 추악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법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찍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한 거였어요. 동네 광장 같은 곳에서 둘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야생동물의 싸움 같았어요. 이미 모든 가면이 떨어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에어컨 기사한테 꼬리 잡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모든 게 끝났어. 감옥 간다고. 강민철은 지수의 머리채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조가 가득했어요. 뭐라고? 내 덕에 10년을 호의호식했으면서 나 없었으면 넌 뭐 될 것 같았을 것 같아? 자존심 있는 놈이면 처음부터 내 등에 기대지 말았어야지. 윤지수는 강민철의 뺨을 갈겼습니다. 힘껏이요. 손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길 정도로요. 이 여자도 이미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속인 건 너 아니야? 진짜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착한 척하고. 사랑? 넌 처음부터 내가 가져오는 돈만 쳐다봤잖아. 나한테 감정 따위도 없었다고. 날 이용한 것뿐이잖아. 넌 달라? 차라리 난 정직했어. 너는 박동호 앞에서 멀쩡한 척. 그게 더 더러운 거라고. 육두문자가 섞여가며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윤지수와 강민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의 바퀴벌레처럼 보였어요.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리는 벌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부부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요.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죠. 오랜만에,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지요. 눈물이 흐를 정도로요.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응징이었습니다. 그들이 10년을 속이며 누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 그것보다 더 완벽한 벌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스스로 서로를 파괴했거든요. 이 영상은 윤지수와 강민철이 얼마나 천박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하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10년의 거짓은 일순간에 무너졌던 겁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 판사는 저를 지나쳐 윤지수와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무거운 질책이 담겨 있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거스를 수 없는 음성으로요. 피고인 윤지수, 강민철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은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한 점, 그리고 이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한 범행의 악질성을 고려해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윤지수와 강민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변론하는 변호사들도 방청인들도 모두가 그들을 바라봤지요. 피고인 윤지수에게 징역 5년, 피고인 강민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행 중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본 것이었죠. 가짜 처가 식구들의 정확한 증언, CCTV 영상, 계좌 추적 내역 모든 게 수미일관했거든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백이동 아파트의 보증금은 물론 피고인 강민철 명의의 모든 자산을 피해자에게 환수한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10년 동안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쌓아올린 가짜성은 법원의 한마디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백이동의 아파트도 외제차도 벤처 사업의 명목도 모든 게 제 것이 되었어요. 더 정확히는 원래 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낸 돈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윤지수와 강민철은 이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것입니다. 징역을 마친 뒤에도 남은 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막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곤두박질 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 그 누구도요. 저는 법정 뒤쪽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판결이 나는 순간에도 한 점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말의 동정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함과 절대적인 승리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내 모든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준 복수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당하고 법의 이름 아래 완벽하게 집행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를 떠났어요.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옆동의 기억, 지수의 흔적, 모든 것이 묻혀있는 그곳을 떠나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이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천천히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분노와 복수심을 천천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외곽에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요.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거기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주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몸은 괜찮으신지요? 원장님은 편한 톤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10년을 속았거든요. 원장님은 가만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터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속았던 것, 그들을 응징했던 것, 그 모든 복수의 과정을요. 원장님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셨네요. 그리고 정의도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싸우셨습니다. 충분히 응징하셨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상처를 그저 인정해주고 앞으로를 바라보도록 권해주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원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복수에 성공했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까요? 원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분노를 내려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당신을 비워가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정원의 햇빛 아래 차를 마시고 때론 그 한의원 원장님과 산책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